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문여행작가 오동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르네상스 시대에 되게 유명했던 작품들 이야기를 하고요. 르네상스, 이 부활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재생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미술을 어떻게 해설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르네상스 하면 우리가 보통 그림만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이게 르네상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장면은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높이만 해도 138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성당에 해당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짓기 시작해서 바로크 양식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대단한 천재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딱 보면은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조각을 했다는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는 저 피에타상, 굉장히 섬세하고 툭 건들면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이 대리석 조각 작품인데요. 저런 식으로 만들려면 이 비율이, 여성 비율이 훨씬 커야 되죠. 남자보다 한 1.5배 정도 커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도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만약에 저 성모 마리아가 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누워있는 예수보다 키가 한 1.5배는 더 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티칸 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틴 소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콘클라베라 그래서 교황을 선출하는 방인데, 그곳에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그림, 천정벽화, 천지창조하고, 그 다음에 벽면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림들이죠. 이 천정화, 천지창조만 이렇게 보더라도 무려 140평에 그렸습니다. 네, 300여 명의 인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했죠. 그 아담의 창조라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죠. E.T.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저 장면이 그냥 예사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모습에 대해서는 한참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잠시 힌트를 드리자면, 오른쪽에 인격적인 모습의 신을 하고 있는 저 그림은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벽면에 나이 60이 넘어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 최후의 심판 장면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떠 올라가서 이제 재림한 예수가 심판을 한다라는 거죠. 자세히 뜯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맨 왼쪽이 재림 예수인데요. 완전 보디빌딩 선수처럼 재림하기 전에 운동을 많이 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식스팩을 하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각가고 화가가 아닙니다. 그림이라고는 1년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걸 조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 조각에서 나오는 그런 이 볼륨감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모습은 저렇고, 가운데에는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데 예수의 12번째 제자죠. 껍데기가 산채로 벗겨져서 죽은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 껍데기의 그 얼굴은 미켈란젤로 자화상이라고 그러고, 또 미켈란젤로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릴 때 와서 왜 빨리 그려라 뭐 해라 하면서 막 그 괴롭혔던 추기경이 있는데,
결국은 복수를 오른쪽 그림처럼 했어요. 뱀이 칭칭 감고 그 뱀의 입이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콱 깨무는 식으로 해서 영원히 박제를 해놔버렸죠. 저걸 보고 정말 노발대발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빈치 마을의 출신의 레오나르도죠. 그래서 보통 드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유명한 미소 모나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밀라노에 있는 또 성당의 식당 벽화죠.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림도 좋지만은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옆에 그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교황이 썼던 그 서명의 방에 그려져 있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 그림인데 아테네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대단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이 뒤로 이제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피렌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나왔다고 하는 이제 피렌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피치 미술관이 있는데 우피치 미술관에 사람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그림을 보려고 가는 거죠. 보티첼리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린 저 그림 제목은 후대에 지어졌습니다. 프리마베라. 프리마는 첫 번째이고 베라는 초록이라는 뜻인데 봄이라는 뜻이죠. 뭐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 제목을 짓는다면 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호흡. 예.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은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방금 소개해드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아니면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르네상스는 시대잖아요. 어떤 시기.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 북방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습니다. 북방 르네상스 대가 중에 독일의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잘 안 알려졌죠. 미술사 역사상 최초로 사인을 했어요. 이 사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누가 그림을 그려달라, 뭐 예술작품을 만들어달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의뢰한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 의뢰한 사람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사인이나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사인을 해버렸던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세계 이래로 최초의 자화상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것도 정면 자화상.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프랑스에는 고딕 양식이 있고 인상파가 나왔고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가 나왔고 뭐 영국에 신고전주의가 있는데 독일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듀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듀러가 이제 대단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만큼의 어떤 명성을 누렸던 그런 반열에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림을 많이 배워서 미술을 발전시켰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화상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처럼 앞에 정면으로 그렸어요. 이 정면으로 그린다는 것은 신을 그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신도 예술가로서 뭔가를 창조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면을 그렸고요.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을 좀 벗어나던 시기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풀 속에 있는 세계를 아주 정밀하게 그렸고 이 손 같은 경우에도 펜 같은 그 비슷한 걸로 해서 아주 그 세밀하게 그렸고요. 뭐 산토끼, 수염이라든가 이 목에 가는 주름 같은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였고 토끼의 털을 다 그렸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이런 털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서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것은 판화를 그렸습니다. 대량으로 이렇게 그림을 생산하기 위해서 판화를 찍어가지고 뭐 성서 속의 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팔았는데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스스로 이렇게 이 출판사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거를 흉내내려고
다른 화가들이 모방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뒤로의 작품입니다. 사세요 하면 비싸게 팔고 했던 그런 시기가 알브레히트 뒤로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알브레히트 뒤로만 있느냐? 네덜란드에 가면 또 북방 르네상스의 대가들이 또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지리상의 발견 이후로 그 최초의 상업 제국을 이룹니다. 상업 제국. 돈이 많이 번. 그다음에 이제 국교도 없는 거예요. 뭐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뭐 캐톨릭도 그런 국교도 없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돈 많은 상인들이 미술을 많이 찾고 하다 보니 화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농부의 화가 피터 뷰리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랑드르 화가예요. 플랑드르가 어디냐? 지금은 벨기에 서쪽인데 그 아주 옛날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플란더스에게 들어보셨나요? 플란더스에게? 그 플란더스에게 할 때 그 플란드르예요. 그 플란더스가 이제 플랑드르인데 그쪽에서 활동하던 그 화가인데 이 사람은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은 르네상스는 상징적인 그림, 상징은 뭐냐면 이렇게 뭐 종교화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적으로 많이 그렸는데 상징적인 그림이 아닌 일상의 또 자연스러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던 시기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행을 타서 이 일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플랑드르를 배경으로 해서 뭐 종교화도 그리고 하여튼 되게 재미난 사람이에요. 풍속화를 개척한 선구자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남깁니다. 알고리즘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다, 다르게 표현하다라는 뜻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겁니다. 심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온 것인데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 때 이 미술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림, 특히 이 그림을 보러 많이 갔습니다. 이게 눈 속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되게 푸근한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라서 이걸 보러 자주 갔었고 이 사람이 이런 풍속화를 그리는데 이 풍속화를 보면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풍속화 왼쪽에는 이렇게 불을 막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보면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린이 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작은 어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모습의 이제 그림뿐만 아니고 가을, 겨울의 모습도 이렇게 그렸고요. 농민 화가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생활상을 직접 들어가서 그렸는데 보시면은 농부의 결혼식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신랑은 부지런히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은 왼쪽에서 이제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고 신부는 저 뒤쪽 집단 있는데 초록색 그 어떤 장막 비슷한 거 앞에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 마을에 최고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많이 그렸다 그러는데 알고리즘은 다르게 얘기하다, 다르게 표현하다, 풍자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교훈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그리는 그런 건데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속담 속에 나오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장님이 이끄는 장님들 뭐 이런 그림 같은 것들 많이 그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님들을 이끄면은 이제 또랑으로 빠진다 하는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렸고요. 그다음에 120개의 네덜란드 속담 같은 것들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데 뒤에 가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99개의 어린이의 놀이 어릴 때 요즘 애들은 저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뭐 굴렁쇠 굴리기, 뭐 말타기 등등 어디선가 봤을 듯한 그런 놀이들을 하는 장면들을 이제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 중에 하나죠.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이런 그림들도 그렸어요. 자,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저런 사람 말고 진짜 이상한 사람의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플랑드르 화가입니다.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500년 전에 이미
그 추상적인,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그림을 그렸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되는데,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습니다. 지상의 쾌락의 정원. 근데 이제 보면 쾌락과 관련 없는 그림 같은데 보시면 뭔가 딱 닫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이 지구를 창조를 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신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이 패널을 딱 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가로가 한 3m가 넘고 세로가 2m 20이에요.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세 개의 패널로 되어 있는 뭐 3부작입니다. 왼쪽은 뭐 천지 창조 이후에 이렇게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이고, 가운데는 논란이 많고 해석도 엄청나게 많이 됐던 쾌락의 정원이에요. 쾌락의 정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지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말 기괴하고 희한한 그림입니다. 옛날에 저런 그림을 어떻게 그랬지? 할 정도예요. 자, 왼쪽의 그림을 잠시 보면은 이렇게 신이 있어요. 신. 르네상스 시대의 신은 인격신입니다. 그 전에 신은 그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초월적이고 뭐 이렇게 뭐 느끼지 못한다 해서 부정신학도 나오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신의 모습이 딱 등장하죠. 그래서 깊은 잠에 잠들고 있는 아담을 깨우고 이불을 이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죠. 신체가 서로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목적은 어떤 에너지죠. 어떤 이제 복합적인 에너지, 이제 화합을 강조하는 이제 그림이고, 이 가운데 이 그림 정말 옛날 르네상스 시대 그 사람의 모습은 다 벗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그리스 문화를 이제 복원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의 그림이나 조각은 다 벗겨져 있습니다. 다 벗겨져 있어요. 다 나체죠. 여자든 남자든 약간의 실루엣을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들이 그 나체가 이제 줄을 이루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해왔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덕적인 경고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낙원을 표현한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속에는 노인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노인하고 아이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미술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유토피아를 그린 거다. 타락 이전에 뭐 신성한 기쁨의 정원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기독교는 원죄론이 있잖아요. 원죄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원죄론에 의해서 죄를 다 받고 나서 낙원 상태에서 사람들이 노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뜯어보면은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순수한 행동으로 이제 쾌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는 너무 이제 타락을 해서 너무 쾌락만 즐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특이한 그림이에요. 너무 세밀하게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하실 정도고요. 이 지옥을 보면은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밤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보슈 자신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지옥의 왕자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지옥의 왕자가 이 죄인들을 이렇게 입으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기하고 비슷한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배설을 하면 이제 소화되지 않는 이제 죄인들이 이제 나와서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의 그림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뭐 그림을 잠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걸 주로 많이 그렸어요. 이 보시라는 사람이 너무 기독교적인지 주로 죄악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죠. 7개의 대죄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나중에 이 4가지의 최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기는 뭐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질투, 탐욕, 폭식, 게으름, 뭐 사치, 뭐 교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냈는데 이런 짓을 저지르면 나중에 최후의 모습은 죽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데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 한가운데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사람의 눈동자 같은 모습인데 거기 뭐 재림 예수가 됐든지 아니면 신이 됐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상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어떤 글씨가 그려져 있는 그 종이 같은 게 띠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항상 신은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소개를 하는 것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장면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몰락, 지옥, 그 다음에 지상에 나오건 축복받은 자의 승천이라는 그 이름으로 각각의 그 패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하늘의 승천을 하려면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따라가고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그 신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기독교 이 성서 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빛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한 그림이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다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빛을 받아야지 이제 올라간다. 빛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계속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특이한 사람의 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은 시간 여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려야지 될 것 같은 그림인데 저 시대에 이탈리아 화가 아르치 몰도라는 사람은 특이한 그림을 그렸다. 그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인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그 당시에 유럽을 뭐 거의 다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뭐 남북 아메리카 대륙도 뭐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비엔나와 프라하에 와서 3명의 황제를 위한 그런 화가였고요. 그 중에 이제 루돌프 2세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프라하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얼굴을 아주 재미나게 이제 이 사람이 많이 그렸죠. 이 사람은 장식가이기도 하고 의상 디자이너이기도 했던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뭐 이런 그림을 주로 그려요. 도서관 사서입니다. 도서관 사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물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그렸죠. 이런 도서관 사서의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이제 황제가 야 나에 관련된 재미난 그림 하나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예. 베르투노라는 그 신으로 변장한 황제 루돌프 2세라는 그림이에요. 베르투노는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변신을 하는 그 정원의 신이거든요. 이걸 그리고 나서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더 그리라고 의뢰를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그 서양의 사요소, 물, 불, 흙, 바람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은 봄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피어나는 뭐 꽃이라든가 뭐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 사물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얼굴을 만들었고요. 오른쪽엔 여름이죠. 여름에 풍성한 뭐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해놨고 그 다음에 물, 불. 자, 물에 사는 생물들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그렸고요. 그다음 불은 뭡니까? 총도 불을 내뿜고 대포도 불을 내뿜고 진짜 이제 불과 관련된 사물을 가지고 만들었고 흙, 바람인데 흙, 땅에 사는 그 짐승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오른쪽은 바람인데 날아다니는 새들이 일으키는 이제 바람이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들은 이제 유럽에 가보면 뭐 주로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림이거나 아니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일 것 같은데 이런 희한한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르네상스는 사실 이상한 그림 세상이었어요. 수수께끼, 퍼즐, 아주 굉장히 기이한 것들, 뭐 하이브리드적인 것들, 뭐 상상 속에 있을 것 같은, 아주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용왕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뭐 그리핀, 유니콘, 도깨비 같은 모습들의 그 형상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죠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할까? 플라톤주의 철학 때문입니다. 전쟁도 많고 패스트가 지나가면서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기독교 이전 시기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심플라톤주의를 다시 재생을 시키자. 그 심플라톤주의 철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서양의 일종의 어떤 도통 문화죠.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자, 이데아, 신 또는 본체는 하늘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본체는 땅에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신으로 돌아가는데 이 신으로 돌아가는 거는 오로지 주문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